언제 마지막으로 엄마의 젖꼭지를 물게 될지 아는 아기는 없다. 언제 마지막으로 엄마를 엄마라 부르게 될지 아는 아이는 없다. 잠자리에서 부모님이 읽어주는 마지막 동화책의 책장이 언제 덮일지 아는 소녀는 없다. 형제와 함께하는 마지막 목욕물이 언제 욕조에서 빠질지 아는 소녀는 없다. 엄마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엄마는 없다. 잠자리에서 아이에게 읽어주는 마지막 동화책의 책장이 언제 덮일지 아는 아버지는 없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인간은 모두 죽는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누군가 여러분에게 지금 유언 편지를 좀 써보면 어떨까요? 라고 묻는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그 필요성이나 의미를 생각해 보기도 전에 아직 살 날이 창창한 사람한테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고 버럭 화를 내거나 언짢게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누군가에게 들은 먼 얘기가 아니고 내가 최근에 경험했거나 지인들 혹은 그 가족들의 경우를 찬찬히 생각해 보면 좀 얘기가 달라질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토네이도에서 펴낸 나의 인생이 당신의 지혜가 된다면인데요. 이 책의 작가는 스티브 레더로 뉴스위크에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 랍비로 2번이나 선정될 만큼 글과 강의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저자가 프롤로그에서 자신의 직업을 통해 깨달은 점과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을 썼는데 깊은 공감을 하며 읽었습니다. 글이 길어서 주요 부분만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아내가 청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 남자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이 남자는 아내의 청력 문제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의사에게 상담을 받는다. 그 의사는 아내의 상태를 진단해 보라며 남자에게 방법을 알려준다. 집에 가시면 이렇게 해보세요. 우선 아내분을 등지고 9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저녁 식사 메뉴를 물어보세요. 만약 아내분께서 남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하시면 4.5m 정도 가까이 다가가서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저녁 메뉴가 뭐야? 라고 다시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아내분의 청력 상태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남자는 집으로 돌아가 아내의 등 뒤로 9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저녁 메뉴를 물었다. 아내는 대답이 없었다. 4.5m 거리에서 다시 물었지만 아내는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1.5m 뒤에서 소리쳤다. 저녁 메뉴가 뭐냐고. 그때 아내가 돌아서서 소리 질렀다. 내가 썩을 벌써 3번이나 말했잖아. 닭고기라고. 우리는 가끔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가까운 사람들의 말에 귀를 닫는다. 그러나 현실은 이 남자의 이야기와는 다르게 전혀 재미있지 않다. 가까운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일은 특히 부모와 자식 간에 더 자주 일어난다. 나는 35년을 랍비로 살아왔다. 그 시간 동안 1000번이 넘는 장례를 주관했고 1000번이 넘는 추도문을 낭독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1000명이 넘는 유가족들을 위로했던 경험이 있다. 오랜 시간 내 아버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배운 것이 있다. 우리는
옷이나 자동차 같은 물질적인 것을 위해 인생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물론 우리 사회는 전혀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는 돈의 힘을 강조하는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가치가 자산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다. 잡지나 TV의 광고를 유심히 보면 우리가 어떻게 물질적인 것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도록 세뇌당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광고가 보여주는 것은 제품 자체가 아니다. 그 제품을 소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즐겁거나 아름답거나 혹은 의미 있는 삶이다.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부모님 댁에 들려서 지하에 아무렇게나 쌓여있던 아버지의 잡다한 물건들을 보던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그 물건들을 원하지 않았다. 심지어 중고물품 가게에서도 수거해 가지 않았다.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의 말이 맞았다.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더 많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하면 삶의 목적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이다. 17년 전에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지금 곁에 있다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어느 어머니의 날의 작가 도나 프레이타스는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돌아오는 6월은 나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7주기가 되는 달이다. 나는 17년 내내 엄마와 어떤 대화도 나누지 못했으며 어떤 질문도 하지 못했다. 17년 내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저런 이야기로 괴롭히는 일도 이런저런 말들로 엄마가 나를 성가시게 하는 일도 없었다. 17년 내내 엄마에게 나의 인생에 있어 중요한 선택에 대해 조언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랐다. 내가 아이를 가져야 하는지, 어떻게 이혼을 피할 수 있는지와 같은 질문에 대한 좋은 말이다. 17년 내내 내가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내가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나를 사랑할 거라는 엄마의 말을 듣고 싶었다. 히브리어로 말과 물건은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 둘 다 다바르이다. 나에게는 이 부분이 매우 심오한 의미로 다가온다. 말에는 무게가 있다. 소유했다가 남겨두고 가는 물건만큼이나 실체가 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이야기를 남겨야 한다. 그럼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소중한 이들의 곁에서 함께 할 수 있다.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야 우리가 남기고자 하는 말, 더 의미 있는 유산을 찾으려 하지 말고 미리 제대로 생각해 봐야 한다. 스스로에게 올바른 질문을 한다면 당신이 남기고 싶은 정말 중요한 말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그러한 마지막 말의 유산을 위한 것이다. 내가 이 책을 통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마지막 말을 전할 때를 기다리지 말라는 것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사람, 다시 말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이들의 경험, 지혜, 실패, 아름다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알고 있어야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가치관, 이상, 옳고 그름의 가치를 배우고 품고 살아갈 수 있다. 알지도 듣지도 못한 이야기에서 어떤 것을 배울 수는 없다. 우리 모두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을 내기 어렵거나 시작할 방법을 모른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은 타인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인생은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 혹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은 중요하지 않다는 회의적인 생각을 떨쳐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우리 삶의 이야기는 중요하다. 특히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우리는 우리 이야기의 많은 부분을 결정할 수 있으며 원하는 방향으로 흐름을 바꿀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는 자신에게 던지는 올바른 질문을 통해 가능하다. 그 질문은 당신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상기시켜주고 남은 삶에서 소중히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줄 것이다. 랍비 조나단 에이베슈츠는 1764년에 사망했다. 그의 해박한 지식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유명하다. 어느 안식일 아침 에이베슈츠가 유대교 회당으로 가던 중 프라하의 시장으로 재임 중이던 왕자를 만났다. 랍비여, 이런 이른 시간에 어디를 가고 있는 것인가? 왕자가 물었다. 왕자 저하, 랍비는 대답했다.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저도 모릅니다. 왕자는 랍비가 거만하게 굴고 있다고 생각했고 왕실 모독죄로 체포를 명령했다. 쇠사슬로 결박당한 채 끌려가면서 랍비는 왕자에게 말했다. 저하는 이제 아셨을 겁니다.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랐다는 것을요. 저는 제가 유대교 회당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저는 교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말에 왕자는 미소 지으며 그를 풀어주었다. 저하, 저는 유대교 회당으로 가는 중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처형장으로, 지금은 또 유대교 회당으로 가는 중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진정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다. 누구에게도 영원한 삶이란 없으며 우리 중 누구도 언제쯤 죽음이 놀랍도록 충격적으로 혹은 친구처럼 평화로운 모습으로 찾아올지 모른다는 것이다. 무언가를 갈망하느라 죽음을 거부할 시간이 있다면 매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가고 소중히 여기기 위해 죽음을 인정할 시간 또한 있을 것이다. 당신에게는 아직 살면서 깨달은 삶의 경험과 진리를 기록하고 나눌 시간이 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랑하는 이들이 당신의 귀중한 조언과 삶의 지혜를 방패 삼아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주어라. 이 책은 저자가 다양한 인종, 각기 다른 직업과 인생 여정을 걸어온 자신의 친구들에게 가장 후회하는 것은 무엇인가? 마음 가는 대로 행동했던 순간은 언제인가?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가?
뼈저린 실패의 경험을 말하였는가?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을 극복하게 해준 것은 무엇인가?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가? 누군가와 관계를 끊었던 경험이 있는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언을 남겼는가? 묘비명으로 무엇을 쓸 것인가?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남길 축복의 말은 무엇인가? 이런 12가지 질문에 대한 답들을 받아 모아서 자신의 이야기와 함께 분류해서 담았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가장 후회하는 것은 무엇인가의 주요 부분을 발췌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후회하는 것은 무엇인가? 마크에게 죽음이 다가왔을 때 나는 그의 침대 곁에 의자를 끌어가 앉았다.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그의 통증 완화 치료가 어땠는지, 혹은 재혼으로 가족이 된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지금의 힘든 상황 속에서 잘 견디고 있는지도 이야기거리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는 더욱 깊어졌다. 마크는 자신이 자랑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 들려주었는데, 이 대화는 곧 그가 삶에 있어 후회하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마크도 과거에 이미 저질러버린 일에 대해서는 크게 후회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 관대해지기 마련이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살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 혹은 자신이 했던 행동을 실수로 생각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들은 자신의 식견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나의 친구 캐롤라인은 후회에 대해 다음과 같은 태도를 보여준다. 여기 캐롤라인의 말을 그대로 옮겼다. 사실을 말하자면 과거에 내가 했던 모든 선택은 최선이었다. 어떤 선택은 결과가 좋지 않았다. 하지만 그 결과라는 것은 어차피 모든 상황이 벌어진 후에나 알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과거에 나의 모습 그대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 해도 내 선택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선택을 하던 그 순간에는 옳은 결정이었다. 당신이 어떤 결정을 했다면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후회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그 경험에서 무언가 배우라고 조언하고 싶다. 나에게는 의도치 않게 대도시의 시장이 된 친구가 한 명 있다. 그 친구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했다. 나는 항상 내가 저지른 실수를 묵묵히 받아들이고 그 경험을 소중히 하려고 노력해. 이것은 윈윈 전략이야. 내가 실수를 많이 한다면 배움의 기회라는 선물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실수가 줄어들면 그것 또한 좋은 일이지. 내가 더 현명해지고 어떤 일에 더 능숙해지고 있다는 의미니까. 많은 사람들은 무슨 일에서든 첫 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해.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먼저 나서주기를 바라지. 그들이 실수를 통해 잘못된 것을 알아내고 개선해서 완성해 주기를 기다리는 거야. 완성되면 그때서야 그 길에 나서는 거지. 이게 얼마나 지루한 일이야. 삶에 대한 후회가 전혀 없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삶의 모든 결정과 경험이 궁극적으로 신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내 친구 아만다는 나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난 지난 일에 대해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같은 후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만다의 남편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그녀와 6개월 된 그들의 아이만이 세상에 남겨진 것이다. 하지만 그 힘든 상황에서도 그녀는 말했다. 신께서는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내가 항상 있어야 할 것, 내가 언제나 향해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앞서 소개한 캐롤라인, 아만다, 시장과 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후회 속에서 살아간다. 과거에 했던 행동이나 실수 때문이 아니라 마크처럼 하지 못했던 일 때문에 후회한다. 죽음을 목전에 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그들 다수가 이런 후회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현자들은 말했다. 우리가 죽었을 때 삶에서 능히 누릴 수 있었으나 누리지 않았던 허용되는 모든 쾌락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 마크의 장점 중 하나는 웃음이 많다는 것이다. 나는 웃을 때 만면이 환하게 밝아지는 그의 모습을 좋아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 수년 전 우리 남자들 모임에서 그가 했던 이야기를 꺼냈다. 그날 대화의 주제는 우리를 주저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었다. 마크는 30대 때 한 파티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파티에 갔을 당시 마크는 자신의 첫 번째 아내와 막 데이트를 시작한 시점이었다. 그 시절 마크는 주중에는 갑갑한 정장에 갇힌 변호사로 일하다가 주말만 되면 그것을 벗어던지고 검정색 크롬바이크를 타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곤 했다. 마크는 파티에 도착해서 자신의 바이크 헬멧과 검정 가죽 재킷을 소파에 벗어놓았다. 이 파티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마크는 자신이 왜 그 파티에 혼자 갔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그가 확실히 기억하는 것은 그 파티에서 한 여성과 있었던 일이다. 파티장의 소음이 커지고 분위기가 약간 광란의 상태로 넘어갈 때쯤 한 아름다운 여성이 소파에 있던 그의 헬멧과 가죽 재킷을 집어들고는 소리 질렀다. 이거 누구 거야? 나 바이크 타보고 싶어. 그러나 마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50년 동안 궁금했던 건 이거야. 마크는 우리들에게 말했다. 내가 그때 그거 내 거야. 나가자. 라고 말했으면 내 삶은 어떻게 됐을까? 심리학자인 윌리엄 마스터는 3,000명에게 다음과 같은 간단한 질문을 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그 결과 응답자의 94%가 미래를 위해 현재를 견디고 있었다. 그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다리고 이상형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아이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고 대출금 상환을 마치는 날을 기다린다. 휴가를 기다리고 은퇴를 기다리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때를 기다리고 새로운 기술, 취미를 배울 때를 기다린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계속 기다린다. 매일 새로운 날과 기회가 우리를 지나쳐가지만 우리 중 94%의 사람들은 다른 날을 기다린다. 수년 전 한 유대교 고등부원 신도가 남미의 작은 마을에서 한 학기를 보내고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왔다. 그곳과 이곳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었나요? 내가 물었다. 거기 사람들이 더 행복해 보여요. 그녀는 주저없이 말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가진 것이 훨씬 적지만 훨씬 더 행복해요.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좋아하고 더 많은 기념일을 축하해요. 가족들은 함께 식사하고 아플 때는 서로 챙겨줘요. 이웃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도와줘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춤추고 노래했던 때가 언제인가? 가족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들, 함께 모여 식사하고 기념일을 챙기고 서로 장난치고 끌어안고 체온을 나누는 일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고 있을까?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웃에 대해 알고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까?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재를 사는 대신에 미래를 기다리고만 있을까? 더 많은 책을 읽을 때를, TV를 덜 볼 때를, 운동을 시작할 때를, 더 현실에 충실할 때를, 아이들과 배우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때를, 더 좋은 형제, 자매, 아들, 딸, 동료 혹은 친구가 될 때를 기다리고 있을까?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정원 손질할 때를, 그림 그릴 때를, 하이킹할 때를, 휴식을 취할 때를, 혹은 아픈 사람, 지구, 절대 빈곤 상태인 사람들, 상실감에 빠진 사람들을 돕기 위해 지역사회 혹은 자선활동에 참여할 때를 기다리고만 있을까? 94%의 사람들은 이러한 우리 주변의 기회를 잡기 위해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천천히 혹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다. 사람들에게 삶에 대해 질문하게 되면서 내가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은 일에 대해 후회하는 경우가 그렇게나 많더라는 것이며, 또 하나는 사람들의 후회에는 다양한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우리 대부분이 놓친 기회의 종류는 같고 결국에 우리는 같은 것들을 후회한다. 타인의 기회를 충족시키는데 자신을 소비하느라 갖지 못했던 기회, 다시 말하면 실현시키지 못한 꿈에 대해 후회한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 고통받는 쪽을 선택했던 것에 대해 후회한다. 또한 가장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과 중요한 순간에 함께하지 못해서 영원히 놓쳐버린 시간들을 후회한다. 나는 나의 꿈을 위해 나아가기 전에 타인의 동의를 얻으려고 주저했던 날들을 후회한다. 당신이 자신의 두려움을 온전히 마주한다면 그런 후회는 없을 것이다. 많은 실패를 경험해 보기 바란다. 그러한 경험들은 실망이라는 감정을 보듬어주고 당신이 주저하며 멈춰있는 대신에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도록 이끌어줄 것이다. 나의 가장 큰 후회는 젊었을 때 주위를 돌보지 못했던 것이다. 나 자신에게만 열중한 나머지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실망과 슬픔을 준 것 같다. 그랬던 나의 모습이 부끄럽다. 이러한 실수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좋아 보이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좋은 것을 하는 것임을 이제는 알고 있다. 나는 기도한다. 나의 딸, 조카, 손자가 나의 이러한 경험을 참고로 해서 열정과 사랑으로 주변을 보살피고 동시에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를. 풍부하고 다양한 직업적 선택지를 갖지 못했던 것에 대해 불평할 권리가 나에게 있을까? 나는 하나의 직업을 선택했고 어느 정도 성공을 이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전히 나의 80평생을 되돌아보면 문득 궁금해진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선택했을 때 동시에 내가 열지 않았던 두 번째 문이나 세 번째 문도 열어보고 경험할 방법을 찾았더라면 나의 세상이 어땠을지 말이다. 거의 매일 하는 후회가 있다. 가까이 있는 타인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게 한 것이다. 보통 나에 대한 타인의 비평은 나를 위한 조언이라기보다는 그들 자신의 열등감의 표현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우리 모두는 질투에 사로잡혀 있다. 따라서 순진하게 타인의 평가에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믿는다. 질투는 악마의 눈이라고 한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할 일은 더 넓은 풍경을 보기 위해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나의 가장 큰 후회는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마다 두려움과 불안에 떨었다는 것이다. 나는 자신감과 신념을 가지고 중요한 결정을 할 만큼 충분히 나 자신을 믿지 못했었다. 나는 성장 배경 때문에 자의식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으며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 매우 불안해했다. 또한 가끔은 내 안에 재능과 타고난 자질이 있다고 믿게 해주는 자신감조차 없었다. 다른 사람들은 명문 대학을 나왔고 유명한 부모가 있고 많은 돈도 가졌지만 나는 그중 아무것도 갖지 못했으니까. 나는 일하면서 경쟁해야 했던 사람들보다 늘 더 부족하고 가치가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느꼈다. 커리어에 있어 중요한 갈림길에 설 때도 항상 부담이 가장 적은 가볍게 갈 수 있는 길을 택했다. 그것은 잘못된 결정이었고 그것으로 인해 나는 엄청나게 큰 대가를 치러야 했다. 잘못 들어선 길에서 나와 올바른 목적지로 돌아오기까지는 수년이 걸렸다. 하지만 나는 그 경험으로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 결국 나를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은 나 자신의 경험이며 작가이자 이야기꾼으로서 내가 가진 재능이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나를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내 재능을 폄훼하고 약점만을 크게 생각하며 그러한 잘못된 인식에 근거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렸던 것을 후회한다. 지금은 내가 가진 재능에 감사하며 소중히 여기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나의 딸에게 자신의 존재와 재능에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해주고 두려움이나 불안한 감정이 아닌 그녀의 가장 큰 갈망과 가장 위대한 잠재력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라고 조언해 줄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자유다. 그리스인 조르바의 저자인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묘비명인데요. 이렇게 죽기 전에 자신의 생각을 명쾌하게 유언으로 남긴 사람도 있지만 소설 스토노에서 스토노는 죽음을 기다리면서 홀로 너는 무엇을 기대했나를 끊임없이 되뇌입니다. 나는 마지막 순간에 무슨 생각이 떠오를까? 그건 그때 가봐야 알겠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는 좀 일찍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